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충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핵인질이 됐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협 주사파와 안보 북핵 경험이 전무한 안보실, 미중일러 외교 경험이 없는 외교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 협상만 하는 국정원장, 이런 참모들이 문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그는 이어서 나라의 위급함을 직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좌파 아마추어 인사들을 과감히 버리고 전문가 프로들로 참모를 구성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들으면 다소 기분 나쁜 이야기가 없지 않지만은 이것은 야당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언론 자유가 있는 야당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사실과 사실적 뒷받침이 있는 지적이라고, 좋은 의미에서의 충고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협 주사파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처음이 아닌데 홍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청와대는 지금까지 쭉 무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너무나 중대한 지적입니다. 전대협 주사파. 주사파가 뭡니까 이거? 전대협이란 조직을 만든 주사파는 뜻인 것 같은데 주사파는 이게 무슨 학술 집단이 아닙니다. 스터디 그룹이 아닙니다. 주사파, 주체사상파란 뜻이고 1980년대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경전으로 삼아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과 통일 전략과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학생운동권의 주도 세력을 이루었던 이들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보다 더 심한 표현입니다. 공산주의자 중에는 김일성과 같은 세습 독재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자 많습니다. 나름대로 양심 있는 공산주의자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아는 일본 공산당원 중에 하기와라 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에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 아카하다, 적기입니다. 붉은 깃발. 아카하다의 평양특파원으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그 우상 숭배를 보고는 공산주의자로서의 양심에 비춰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분노를 하면서 반북한적인 행동을 하다가 추방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공산당원이에요. 일본 공산당원.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야말로 세계의 양심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진정한 적이다.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이 계급 타파를 들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3대 세습을 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의 부정부패와 싸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일가가 저렇게 부패하면서 인민들을 학대할 수 있느냐. 그 분노를 가지고 이분이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을 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력을 타도해야 된다는 이 비장한 지금 싸움을 지금도 말과 글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그래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건 노예 근성이 있든지 과거에 봉건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라고 보여야겠는데 바로 주사파가 그런 자입니다. 아니 근데 이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지금 정부 여당에 있다. 그것도 청와대를 차지했다.
이런 주장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2당 야당 대표가 검사 출신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묵묵부답이다 하면은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이런 정치의 생태에 비춰서 이건 사실은 인정하는 게 됩니다.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인정하면 청와대를 전대협 주사파가 차지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맞다 인정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 정권 추종자도 아니죠, 이거는. 김일성 추종자가 청와대를 차지했다는 이 말이 가진 엄청난 의미를 우리 언론이 애써 외면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연히 모른 척 하든지, 아이고, 그거 귀찮다. 옛날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념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한 번 받아들였던 그 이념을 버리는 것은 기독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간다든지,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다든지 하는 정도의 엄청난 인격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변화는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보다는 뭐 감옥에 간다든지 내가 전향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해서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홍 대표가 지적한 것은 북핵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북핵 대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좌파고, 좋은 말로 쓴 것 같습니다. 좌파라는 표현은. 아마추어다. 좌파 아마추어 인사를 과감히 버려라.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도 북한에 대한 대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6차 핵실험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보였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모욕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를 그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북 정책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화와 압박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얻은 게 없습니다. 얻은 게 없어. 어떤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나온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난 다음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상당히 단호해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오늘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또 대화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지면 대통령을 보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합니다. 배가 풍파를 만났을 때 선원들이 불안하면 일단 선장을 봅니다. 선장이 의연하게 대처하면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선장마저 당황하면 그때부터는 선원들은 그냥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배는 설사 기관이 아직 고장이 났고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이 순간 우왕좌왕하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 전체의 불행입니다. 좌우를 떠나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표현에서 항상 자신을 제3기 민주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기 민주정부는 말은 안 하지만 김대중 정부, 제2기는 노무현 정부, 제3기는 자신이다. 그럼 다른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독재냐?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냐? 노태우 대통령이 독재냐? 김영삼은 뭐냐? 이런 의문을 낳게 되는 이런 계급투쟁론적 시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핵정책에 만약 이게 투입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1기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반성과 비판 없이는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죠. 2000년 6월에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한국 측에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그때 정몽원 씨의 지도를 받던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나 되는 현금을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비밀로 보낸 거죠. 이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처벌받았습니다, 관계자들이. 그래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평양회담을 매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나친 표현인지 아닌지는 그 수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97년에 한국에 온 황장엽 선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북한이 지금 파키스탄과 협력해서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 개발 자금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한 4억 5천만 달러를 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도 북한 정권에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기존의 햇볕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노선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대로 된 대북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제가 우연히 자료를 검색하다가 김대중 평화센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르몽드, 프랑스 신문입니다. 르몽드가 가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는 전 대통령입니다, 인터뷰 기사를 보고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7년 4월에 한 인터뷰입니다. 4월에 한 인터뷰인데, 그때 2007년 2월 13일에 북경에서 육자 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과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합의는 북한의 의사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김대중 당시 전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은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2.3 합의가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르몽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평양이 플루토늄 생산을 멈추고 핵무기도 포기할 태세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평양 정권의 안전보장을 충분히 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평양은 정권 안전보장의 대가로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늘 표방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다. 북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성의가 있는지 테스트는 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핵개발 전략에 대해서 놀라운 아주 순진한 나이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안전보장만 해주면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인민들이죠. 북한 인민들입니다. 이 발언을 할 때 노무현 정권 시절인데 노무현 정권이 북한 체제를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 정권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그럼 북한에서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한국군이 가가지고 그 인민을 진압을 해야 됩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 오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르몽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유발된 제2차 북핵 위기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1994년의 북미 조약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화당 측은 1994년 북미 조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조지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에 성공했다. 북미 조약은 것은 제네바 합의를 말합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이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미국 공화당이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무산시켰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하고 다르죠. 왜 이게 무산되었느냐. 바로 북한이 약속한 대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는커녕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하니까 스스로 조약을 위반하니까 미국이 대응한 것을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면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핵 위기 타결의 의지보다는 북한 정권 타도를 유발시키는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되었다. 핵 위기를 빌미로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타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타도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타도되어야 될 정권이고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북한 인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죠. 이걸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점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르몽드 기자가 재차 묻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제임스 켈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오판입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후까지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이 증거입니다. 첫째, 제임스 켈리가 2002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가 나와가지고
우리 우라늄 농축 방식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갖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라고 실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김대중 씨는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단순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만 말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한 근거에 따라서 북한에는 실제 가동 중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없다 라고 확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번에 핵실험한 거, 그 앞에 핵실험한 거, 또 북한이 많이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의 주 원료는 뭐냐? 플루토늄이 아니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서 나온 겁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북한은 하나는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2010년에 미국의 해커 박사한테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것 말고 숨겨놓은 것이 2개 이상 더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걸로 우라늄 원자폭탄을 대량 생산 체제로 갖췄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정보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말한 것도 믿지 않고, 북한이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자백한 것도 믿지 않고, 그래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없다. 없다는 말은 미국이 조작했다는 뜻이죠. 그걸 2007년에까지도 와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분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북한 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왔다. 여기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궤도 수정을 할 거냐. 10년 이상 걸쳐서 이루어진 대북 정책의 이 왜곡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문재인 대통령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과 부닥쳤으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고민에 대해서 동정심도 좀 가는 바입니다. 자, 르몽드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봅니까? 평양 측에서는 중국 모델과는 다른 자신들 고유의 모델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대통령이 좋든 싫든 북한 체제는 중국 또는 베트남의 자취를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속도는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움직임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면 북한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좁은 보폭의 움직임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화를 하며 접촉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다. 북한에서든 다른 어느 곳에서든. 그 10년이 흘렀습니다. 북한 체제가 지금 중국, 베트남의 자취를 따라갔습니까? 중국, 베트남은 개방 쪽으로 갔습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오판입니다.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정적 오판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면 이 적대감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고 해야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잘하고 있는데 적대감을 우리 펴면서 봉쇄작전을 했습니까? 또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다는 말도 민주투사라고 알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적을 넘어서 인간 보편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민주주의를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대원칙이 뭡니까? 인권 아닙니까? 자유. 이것을 왜 북한에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지금 노예 상태에서 계속 노예로 살아야 할 운명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잘못 꿰 대북 핵 정책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왔다. 홍준표 씨가 한 이야기는 청와대가 전대협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다. 좌파 아마추어 인사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북한 핵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접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을 정리해야 된다. 주변에 이념적으로 위험한 사람,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충고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 국민들이니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